국차시 수업입니다. 1948년부터 6.25 전쟁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 준비합니다. 공책 준비하시는데 공책엔 역시 프린트 붙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답을 맞추는 장수가 꼭 되니까 프린트 잘 준비해 두시고요. 오늘도 프린트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빈 공책에다가 적어 두시든지 아니면은 친구 거 보고 베끼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꼭 빈 공책에다가도 적어 두셨다가 옮겨 적길 바랍니다. 필기도구 있어야 되겠죠? 필기도구도 준비하시고요. 준비 다 되셨나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945년에 조선건국동맹,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선독립동맹이 해외와 국내에서 건국 이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1945년에 해방, 광복을 맞이하게 되자 국내에 있었던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건국 준비가 쭉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건국을 우리 힘으로 맞이한 건 아니었죠. 그래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한국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라는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은 임시정부를 수립한다가 핵심이고요.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신탁통치 최대 5년 정도 하자라는 내용이 전달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내용에 의해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게 되는데요. 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고 좌우 간의 대립이 더 심화되면서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복습하는 장에는 안 적어놨는데요. 우익에서는 신탁통치 반대 운동했고요. 그리고 좌익에서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지지했었죠. 1947년에는요. 2차 미소공동위원회까지 결렬이 되면서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넘기게 됩니다. 유엔에서는요. 총선거를 해라 라고 결정을 하지만요. 북한에서 이를 거부하게 되고 1948년 유엔 소총회에서는 그럼 가능한 지역만 해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남한만의 총선거에 반대하는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고요. 분단만은 막아보려고 하는 김구, 김규식 등의 남북 협상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50 총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분단은 기정사실로 되게 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1948년에서 1953년까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이 만약에 1948년 5월 50 총선이 있었던 그 시기에 한국에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라가 있었던 40년 전에는 왕이 조선이었죠. 왕의 나라였던 조선입니다. 그리고 일제 제국주의의 식민지였습니다. 해방을 맞이한 후에는 미국 군인의 지배를 약 3년 받았고요. 이제 내 나라를 세우고 운영해야 합니다.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에서 무엇을 먼저 구성해야 할까요? 역시 입법부입니다. 입법부를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야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지 기초안이 나올 테니까요. 총선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선출된 입법부의 국회의원은 법을 통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기초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법을 만들어야 됐을까요? 법 중에 최상위법인 바로 헌법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헌법을 열심히 만들어서 50 총선 후에는 헌법 제정을 공포하게 됩니다. 7월 17일 날 지금은 쉬지 않는데요. 예전까지만 해도 제헌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쉬었습니다. 제헌절은 아직도 계속 제헌절인데요. 빨간 글씨가 아닌 게 좀 아쉽긴 한데 7월 17일 날 헌법이 제정 공포됩니다. 그 법에 의하면은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고요. 그 대통령제는 간선제, 국회의원이 뽑는 제도였는데 그 간선제를 통해 이승만이 당선입니다. 이때 조금 특이한 건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통령을 뽑는 부통령까지도 있는 제도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통령인 이승만이 공포하게 되고요. 이 뒤를 이어서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대외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한에 북한에 각각의 정부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쪽에 살고 있으니까요. 대한민국 정부 과연 어떤 정책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친일파를 청산하는 일, 광복 이후에 계속 못하고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농지 개혁을 해야 됐습니다. 먼저 농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북한은 46년도에 토지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상으로 토지를 다 가져와서 무상으로 토지를 분배하는, 농사 짓는 사람이 토지를 갖는 사회주의 국가니까요. 그런 개혁을 이미 실시했습니다. 이 소식을 남쪽에 있는 농민들도 알고 있었죠. 농민들도 농사 짓는 사람이 토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요. 일본 제국주의 시기에 계속 그렇게 이렇게 막 소작료 높아서 소작쟁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강렬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상, 돈을 주고 땅을 매수해서 돈을 받고 땅을 분배하는 정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상 매수, 유상 분배인데요.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았냐면요. 9,000평. 삼정보라고 하는데요. 9,000평 정도 이상이 되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상 되는 땅을 돈을 주고 사서 어떻게 분배를 하냐면, 만약에 그 논이 있는데 이 논에서 뭐 100가마가 쌀이 나왔다. 그러면 100가마의 1.5배인 150가마의 가격을 내면은 이 땅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150가마도 뭐 농민이 실제로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5년에 나누어서 낼 수 있게끔, 그래서 뭐 1년에 30가마 값것만 내면은 이 땅을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바로 남한에서 이루어졌던 농지개혁입니다. 이 농지개혁을 통해서요, 이 표를 잠깐 보시면은요, 자작지는 농사 짓는 사람이 스스로 농사 짓는 것이죠. 소작지는 다른 사람이 주인인데 내가 거기서 농사를 지어주고 소작료를 내는 내 땅이 아닌 곳입니다. 그리고 전체 농지 면적인데요. 전체 농지 면적에서 자작지의 비율이 크게 올라가고요. 소작지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이런 농지 개혁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일파를 이제 청산해야 합니다. 내용은 반민족행위 처벌법이라고 하는 법을 근간으로 하는데요. 민족행위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라고 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친일파를 조사하고 체포했습니다. 이게 반민족행위 특별위원회의 모습인데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반민족행위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이 모습은 실제로 그 친일파였던 최린이랑 이광수 등이 잡혀서 포승줄에 묶여서 가는 장면입니다. 이분들은 국회에서 만든 그 법원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영화의 한 장면이죠. 영화 암살에서 이정재가 재판을 받는 과정인데 되게 유명한 장면이기도 한데, 갑자기 웃옷을 벗더니 내가 독립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냐? 여기에 총 맞고 여기에 총 맞았다 라고 하면서 나는 친일파가 아니다 라고 강변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친일행위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재판하는 반민족행위 처벌법에 의해서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반민특위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친일파 등 경찰, 그러니까 미군정 시기에 미군이 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한국인들을 뽑아서 미군정을 유지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친일파 세력을 유지해서 행정부랑 경찰을 유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3년 동안 안락하게 잘 정착한 친일파와 경찰 등이 반민특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암살을 하려고 실제로 시도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분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해외에서 독립화 운동하고 국내에 들어왔을 때 지지 기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친일 행위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의 지지 세력이 됐는데요. 이승만은 자신의 지지 세력을 위해서 반민특위에 대해서 법 위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빨리 끝내라 라고 압박을 넣게 됩니다. 그 외에도 국회 뿌락치 사건이라고 해가지고요. 국회에 이런 반민특위를 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남한 정부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기 하기 위한 간첩 세력이다라고 하는 사건까지 일으켜서 실제로 막 구속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반민족특별위원회를 경찰 등이 습격하게 되고 나중에 이승만이 이제 그만하자, 국회에서 이제 그만하자 기한을 단정하게 되면서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친일파 청산은 다시 결과 말씀드릴게요.
이승만 정부의 방해 등으로 친일파와 이승만 정부의 방해 등으로 실패로 끝났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뒤이어서 1950년대 6.25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배경 지식을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국제 정세 엄청 중요합니다. 냉전, 차가운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콜드워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입니다. 소련, 중국이 이제 완전히 이거 공산주의화됩니다.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세계가 만들어지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세계가 딱 마련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차 세계대전 전에도 소련의 공산주의와 미국의 자유주의가 서로 있었는데 이게 미국의 경제 대공황으로 전체주의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전체주의를 내몰기 위해서 소련과 미국이 손을 잡았다가 전체주의 국가가 망하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두 개의 나라가 남아서 서로 갈등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냉전입니다. 국제 정세는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이 점차 심화돼서 1960년 뭐 이럴 때 되면 정말 끝없이 강력하게 냉전의 시기가 유지되던 시기였어요. 북한은 군사력이 점점 강화됩니다. 소련이 이제 미국의 지원으로 남한 쪽이 유지가 되자 소련의 지원으로 군사력을 강화시키고요. 중국이 계속 내전 중이었어요. 국민당이랑 공산당이랑 내전 중이었는데 공산당이 이기면서 중국이 공산화돼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북한은 군사력도 강화되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바로 위에 붙어있는 지역까지 공산화되면서 힘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북한의 북쪽에 있는 이 지역까지 공산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점점 힘을 받는 상황 속에서 남한은 오히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에치슨 선언이라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미군 철수를 선언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분이 에치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에치슨 라인이라는 것을 그었어요. 그래서 이 지난선이 에치슨 라인인데요. 이 안은 미국이 다 이렇게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보호를 하겠지만 이 라인 바깥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에치슨 라인 바깥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 에치슨 선언을 본 북한과 그 공산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은요. 대한민국이 미국의 선 밖으로 나왔네. 그러면 내려가서 점령할 수 있겠다.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이 배경 지식 첫 번째 냉전 그리고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중국 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그리고 에치슨 선언 등으로 정말 긴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을 1950년 6월 25일 새벽 일요일 날 침입하게 됩니다. 38도선을 넘고 3일도 안 돼서 서울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이 북한이 이렇게 의정부 쪽을 통해서 쭉 들어올 때 이승만은 대전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대전에 가서 피신해 있으면서도 한국 사람들한테 서울에 있는 시민들한테는요.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일상생활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꼭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방송을 계속하면서 본인은 도망갔다고 합니다.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이 되고요. 북한은 쑥쭉쭉쭉 내려오고 이승만은 부산까지 쭉 이동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정말 근 한 달 만에 이 남한 지역의 요 선을 빼고는 낙동강 경계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을 빼고는 거의 북한이 가지게 됩니다. 북한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자 유엔에서는 참전을 결정하게 돼요. 미국의 입김 때문이었겠죠. 유엔이 참전하게 되면서 이곳에서 계속 어렵게 막고 있는데 전세가 한번 이렇게 꺾이게 되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메가더라고 하는 총사령관이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랑 관련된 영화 같은 걸 보면은요, 이미 북한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원산으로 들어오냐, 아니면 인천이냐 등을 두고 있었는데, 이제 원산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속이고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갯벌이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배를 대고 인천 쪽으로 올라오는 게 거의 어려운 일인데 그 작전을 성공하게 돼요. 그러면 원래 이만큼까지 북한군이 내려왔다가 이렇게 인천을 통해서 이 지역을 다시 연합군이 차지하게 되자 북한군 일부는 지리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서 정말 순식간에 연합군이 남한 지역을 거의 다 다시 되찾게 됩니다. 이렇게 되찾게 되면은요, 여러분, 여기가 38도선인데 더 올라가야 될까요? 올라가면 안 될까요? 이승만 등은 올라가서 아예 싸워서 통일을 해버리자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북한은 여기만 넘어와 봐라. 중국도 여기만 넘어와 봐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38도선을 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중국이 참전하게 돼요. 이 38도선을 넘은 날이 10월 1일.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바로 국군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군의 날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렇게 쭉 치고 올라오자 참전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중국군이 그 많은 인해 전술이라고 하는데 사실 중국군은 인해 전술이라기보다는 그 전까지 거의 몇십 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잘 싸우는 군인들로 이루어진 군인들이었어요. 군인들이 막 내려오자 연합군이 다시 밀리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38도선 아래까지 쫓기게 되면서 서울을 다시 사회주의 세력에게 내주게 되는데요. 이때를 1월 4일 일사후퇴라고 하게 됩니다. 전선이 이 지역에서 교착이 돼서 계속 위아래로 올라가면서 싸움이 계속 진행됐어요. 그러자 이제 그만 싸우자, 휴전하자라는 얘기가 전쟁 1년도 안 돼서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휴전에 대한 얘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도 전쟁이 계속돼요. 포로 소환 문제에 선을 어디다 긋느냐를 두고 2년 동안 계속 소모적인 전쟁이 계속됩니다. 오늘 하루는 뭐 여기에 있는 산이 북한 거였다가 그 다음 날은 남한 거였다가 이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고요. 휴전은 잘 협정이 진행이 안 돼서 계속 전쟁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에 53년 드디어 휴전 협정이 진행이 되고요. 휴전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그 최후의 전투가 있었던 그 날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어진 선을 휴전선이라고 해요. 이전엔 38선, 그 다음에 이후에는 휴전선이 그어지게 되면서 지금 우리는 휴전선 남쪽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설악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우리가 막 놀러 가고 막 그 속초 가고 막 그러잖아요. 원래는 38선에 의하면 북한 지역이었죠. 뭐 예를 들면 그리고 여기에 있는 뭐 개성은 원래 남쪽 지역이었는데 이때 뺏기면서 북한에 있는 지역이 되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8선이랑 휴전선은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의 영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되게 안타깝게요. 여기 보시면 일반 군인들이 죽은 모습인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었죠. 뭐 국민 보안군 뭐 이런 사건도 있고 아무튼 되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군인들,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고요. 양민들도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들도 많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회주의자인지 누가 민주주의자인지 뭐 자유주의자인지 알 수 없으니까 미군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로 계속 폭탄을 떨어뜨려서 많은 양민을 학살하기도 하고요. 남쪽에서도 너 사회주의자지라고 하는 그런 막 씌어서 죽이기도 하고요. 특히 서울이 심각했는데요. 처음에 여기가 서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처음에 이제 북한이 서울을 점령을 했어요. 그럴 때 그 이승만 정부가 한강 철교를 폭파시키고 자기네는 북한을 막겠다고 철수를 한 거예요. 다리를 폭파시키다 보니까 피난을 못 간 사람들이 그냥 강북 쪽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서울에 돌아온 사람들이 너 북한이 점령할 때 서울에 남아 있었네, 넌 빨갱이네 라고 하면서 많이 죽였습니다. 죽이고 뭐 가두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되게 억울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막 너 빨갱이지 라고 뒤집어 씌우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다시 보시면 나중에 이제 다시 중국군이 내려와서 여기를 또 북한군이 점령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너 남한군이지, 넌 남조선 사람이냐 이러면서 또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이승만 정부에서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있으면 인천 상륙작전에서 지리산에 갇힌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게릴라전을 통해서 남한군과 싸움을 벌입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북한군들을 잡겠다고 양민을 학살하는 일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당시에는 말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우린 양민인데 학살당했어요 라는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굉장히 전쟁 자체가 너무 힘든 전쟁이었습니다. 같은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 전쟁이었잖아요. 전체 인구의 6분의 1이 죽거나 다쳤다고 하는 6.25 전쟁이죠. 뿐만 아니라 전 국토가 황폐화되었습니다. 그 미군은 잘 발달된 자신들의 무기를 이용해서 북한에 있는 주요 시설들을 다 폭파했는데 나중에는 어떤 그 미국 공군 군인이 더 이상 폭탄을 던질 데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다 황폐화되었고요. 남북 관계는 정말 끝도 없이 악화됩니다. 사회주의자라면 치를 떨고요. 우리는 사회주의자라고 하면 치를 떨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미국 제국주의라고 하면서 치를 떨게 되죠. 그러면서 독재 정권이 강화됩니다. 북한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이 사람은 스탈린이고 이 사람은 마오쩌둥인데요. 이 두 사람을 등에 업고 김일성을 중심으로 독재 정권이 강화됐고요. 남한에서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독재 정권이 이념적으로 강화되었던 게 이 당시 전쟁의 큰 영향입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50총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았고요. 그때 뽑힌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되었죠. 이 대한민국 정부의 큰 과제는 농지개혁과 친일파 청산이었습니다. 농지개혁은 어느 정도 성공했고요. 반민족행위처벌법, 친일파 처단은 실패였다라는 내용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6.25 전쟁 배웠죠. 북한이 남침을 했고요. 유엔군이 참전했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유엔군이 참전했고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역전시키고 그리고 중국이 참전하면서 다시 밀리다가 교착해서 한 2년 정도 흘러가고요. 전선이 고정됐고요. 그리고 휴전하게 되면서 휴전선이 그어져 오늘날의 38선이 아니라 휴전선이 유지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휴전 상황이다. 라는 내용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빈칸을 채워볼게요. 프린트 꺼내시고요. 페이지 기말 10번입니다. 기말 10번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답 맞췄는데 혹시 못 맞추신 분 있으면 빈칸 한번 채워보세요. 38선이 그어졌고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임시정부 수립, 미소공동위원회, 신탁통치로 이어집니다. 1차 미소공동위원회에 결렬되고요. 좌우합작운동 이루어졌죠. 2차 미소공동위원회 있었고요. 유엔으로 문제가 넘어갑니다. 혹시 못 적으신 분들은 고정하고 적으시면 좋겠어요. 사실 선생님이 이걸 수업 시간에 다 못할까 봐 여기다 넣어놨는데 거의 다 답을 맞췄죠. 유엔 소총회 열게 되고요. 제주 4.3 사건, 남북 협상이 이루어지고요. 50 총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지금부터 배운 게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기말 11번 뒷장 넘기시고요. 50 총선거를 통해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재헌, 헌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선출한 거죠. 그리고 7월 17일 날 헌법을 제정 공포합니다. 대통령은 이승만이었고요. 이 당시에 부통령 있었고요. 대통령 이승만 간선제 국회의원이 뽑았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공포했어요.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공포했고요. 북한은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됩니다. 대한민국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농지개혁, 농민들의 농지를 재분배 요구에 의해서 유상 돈을 내고 유상 분배했다라는 내용 기억하시고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계속 볼게요. 친일파를 청산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반민특위와 뭐 이런 거 제정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 기말 12번 프린트입니다. 배경 살펴보면은 냉전이 심화됐다. 북한은 뭔가 약간 힘을 받는 느낌이고 남한은 제외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남침을 단행합니다. 무력으로 침공해서 서울이 3일 만에 함락이 돼요. 유엔이 참전했고요.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중국군이 참전했고요. 그리고 휴전협정을 했죠. 요 내용 한번 적으세요. 북한 남침, 유엔 참전, 인천 상륙작전. 적으셨나요? 다음 넘어갈게요. 중국이 참전했다. 중국까지 잘 적으셨나요? 선생님이 너무 빨리 넘겨서 못 적으셨다면 정지해 놓으시고 적으시길 바랍니다. 다 하셨나요? 오늘 배운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의 뒤를 이어서 그 이후의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아, 오늘날 휴전선이 이렇게 해서 38선이 아니라 휴전선이구나 라는 내용까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끝났어요. 줌에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다시 정리해 볼게요. 줌에서 봐요.